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책이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옛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온 은밀한 야담 한 자락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바람소리, 물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에 외딴집 호롱불 아래에서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렇게 나지막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온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한 여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무대는 지리산의 전기가 서려 있는 경상도 함양의 작은 마을. 가을이 깊어 사람의 온기가 더욱 그리워지는 시절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자신도 모르게 귀한 것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의 젊은 과부, 옥화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옥화, 이름처럼 옥같이 희고 꽃처럼 고운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사한 모란보다는 설이 내린 새벽에 홀로 피어난 하얀 난초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슬픔을 머금은 까만 눈동자는 너무 깊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꼭 담은 앵두 같은 입술은 수많은 말들을 삼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원래 옥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17에 가난하지만 강직한 선비였던 남편, 백서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찬바람만 감도는 이 집도 그때는 남편의 글 읽는 소리와 옥화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었지요. 남편은 옥화의 시린 손을 제 품에 안고 녹여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부인,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그대의 손을 이리 고생시키지만 언젠가 꼭 과거에 급제하여 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드리겠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오. 그러면 옥화는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지요. 서방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지금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서방님께서 제 곁에 계셔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정한 하늘은 그 작은 행복마저 시샘했던 걸까요? 남편은 약초를 캐러 나섰다가 실족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화의 세상은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화는 늙고 병든 시부모를 모시며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돌을 골라내고 밤에는 삐걱거리는 배틀에 앉아 삼배를 짰습니다. 배틀의 북이 찰카닥 하고 날아갈 때마다 옥화는 자신의 한숨도 함께 짜여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옥화는 홀로 남아있는 남편의 낡은 도포를 꺼내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 그 속에 섞인 묵은 책 냄새를 맡으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듣고 계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 때문에 발길 돌리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다만 이 밤이 너무나 깁니다. 당신 없는 이 방의 공기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녀의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르신들은 효심지극한 열렬하며 혀를 찾고 안악들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며 입을 모았지요. 하지만 사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손댈 수 없는 귀한 것을 향한 그래서 더 들끓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닌 그 설명할 수 없는 온기를 본능적으로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기에 더욱 탐나는 칠흑 같은 밤에 발견한 외딴 집의 불빛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옥환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대나무 숲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그 집에 작은 호롱불이 켜지면 그 불빛은 사내들에게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옥화의 온기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주막. 막걸리 그릇을 기울이며 사내들은 저마다의 시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끝에는 늘 공허함이 남았지요. 황소처럼 일만 하는 돌쇠의 삶은 고단했고 글줄이나 읽는 박서방의 삶은 허영으로 추웠으며 돈만 아는 조 이방의 삶은 탐욕으로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락부락한 거인 돌쇠가 탁상을 쿵 하고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어. 뼈 속까지 시리단 말이야. 사람의 온기라는 게 그리운 밤이야. 그러자 갓을 빗두름하게 쓴 박서방이 헛기침을 하며 점잔을 뺐습니다. 이 사람, 돌쇠. 마음이 추운 것은 무지하기 때문일세. 고고한 정신을 지닌 사람의 곁에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덮여지는 법이지. 그들의 대화 속에 옥화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들이 누구의 온기를, 누구의 고고함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춥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그 온기를 훔쳐올 구실과 배짱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짱 없는 용기를 낸 첫 번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금은밤이었습니다. 돌쇠는 막걸리 몇 사발에 자신의 차가운 신세를 덮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그저 온기를 쬐다 오는 거야. 그 방의 따뜻한 기운을 조금만 훔쳐오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스스로에게 변명처럼 되뇌며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옥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사각하고 밤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옥화의 방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저 희미한 불빛. 그 안에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온과 온기가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각, 방 안의 옥화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갑게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숨을 죽이고 돌아누워 깊은 잠에 빠진 척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짐승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죽은 척하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돌쇠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바깥의 쌀쌀한 밤 공기와는 전혀 다른 이상하리만치 아늑하고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숨결을 내쉬며 잠든 옥화가 있었습니다. 잠결에 흩어진 머리카락 몇 올, 고요히 오르내리는 어깨. 그 모습은 차마 손댈 수 없는 신성한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저 그 온기를 조금이라도 훔쳐담아 자신의 차가운 신세를 덮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감히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평온한 광경을 자신의 마음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휙 하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흩뜨렸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문가로 다가가 품에서 마른 짚을 꺼내 헐거운 문틈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쓱 집단이 문틈을 채우는 소리.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고 온 참나무 장작 한 무술, 아궁이 옆에 쿵 하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방의 온기를 훔친 대가로 자신의 투박한 온기라도 남겨두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머뭇거리던 돌쇠는 동이 트기 전에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가득 찰 때까지 옥화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참았던 숨을 후 하고 길게 내쉬며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고 평온한 순간을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잠시 그녀의 눈에 아궁이 옆에 놓인 참나무 장작 더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람 한 점 새어 들어오지 않게 막힌 문틈도 순간 옥화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나의 평온을 훔치러 왔다. 그리고는 훔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자신의 것을 남기고 갔다. 그렇다면 만약 나에게서 온기를 훔치고 싶어 하는 다른 이들이 또 찾아온다면? 그때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의 평온을 내어준다면 그들도 미안함에 무언가를 남기고 가게 되지 않을까? 공포를 이기기 위한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그녀의 연기. 그것이 이제 이 차가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유일한 무기가 그녀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기와 평온을 믿기로 사내들의 어리석은 갈망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옥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궁이 옆에 장작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장작이 부딪히는 소리는 연약한 과부의 심장에서 울리는 반격의 북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더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만 하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위험한 게임의 판 위에서 기꺼이 가장 중요한 주도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과연 옥화는 이 위험한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녀의 온기를 탐하는 두 번째 밤손님은 과연 누구일 것이며 그녀의 아슬아슬한 연극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옥화는 첫 번째 밤손님이었던 돌소의 침입을 잠든 척하는 연기로 넘기고 그의 어리석은 선물을 통해 위험한 지혜의 씨앗 하나를 얻게 되었지요. 자신의 평온과 온기를 훔치러 오는 이들에게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는 척하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겠다는 아슬아슬한 결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밤손님은 돌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추위를 품은 사내였습니다. 긁게나 읽었다는 박서방. 그의 추위는 고단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자존심과 채워지지 않는 허영심에서 오는 서늘한 바람 같은 추위였지요. 그는 돌쇠가 며칠째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무지렁이 놈 그저 방 안에 온기를 쬐는 것에 만족했겠지. 옥화 부인이 지닌 저 고고한 평온의 진정한 가치를 저놈이 어찌 알겠는가. 그 향기는 나처럼 정신이 맑은 선비만이 음미할 수 있는 법, 내가 저놈과는 격이 다름을 보여주리라.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옥화의 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역시 방 안에 가득 찬 그 신비로운 온기에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쇠처럼 그저 온기를 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온기를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고 음미하고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 이 청아한 기운. 이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야. 이것은 시다. 이것은 무기다. 저 여인은 잠든 모습 그 자체로 한 폭의 묵난이로구나. 나는 저 여인의 평온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저 여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러 온 것이다. 스스로의 고상함에 심취한 그는 옥화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놓았습니다. 탁 하고 단단한 벼루가 놓이는 소리. 사락 하고 자신이 지은 시가 적힌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옥화의 평온에 대한 자신의 고상한 응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몸을 일으킨 옥화는 머리맡에 놓인 벼루와 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자기기 많은 이토록 다채롭구나. 옥화는 그가 남긴 시를 조용히 구겨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화르륵
종이가 타며 사내의 허영심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벼루는 잘 닦아 시어머니의 반지꼴이 옆에 고이 두었습니다. 이 위험한 거래에서 그녀는 실리와 허영을 구분하는 법을 더욱 명확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화의 집은 밤마다 조용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 저마다 다른 추위를 품은 사내들이 그녀의 온기를 훔치러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손님은 장터의 황거상이었습니다. 그의 추위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마음의 평온은 얻지 못한 자의 공허함이었지요. 그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옥환의 집살독은 최고급 2,000쌀로 산처럼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님. 누군가는 낡은 문을 고쳐주었고 누군가는 집신을 새로 엮어두고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옥화의 평온을 훔쳐가는 대가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각자의 공물을 바쳤습니다. 옥화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리한 사냥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그녀는 옆에 있던 입 가벼운 안악에게 한숨을 쉬며 무심한 척 말을 흘렸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어머님 기침 소리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방 안의 찬 기운이 늙은 분의 뼈에 스미는가 봅니다. 그녀는 약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 기운에 대해 말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이 말 한마디는 그날 밤 새로운 곡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환의 집대문 앞에는 기침에 좋다는 도라지와 귀한 약재 꾸러미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옥환은 밤마다 자신의 평온한 잠을 도둑맞는 대가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가난이라는 더 큰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공생은 아슬아슬한 뇌줄 타기와 같았습니다. 옥화의 온기를 탐하는 이가 많아지자 그 온기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이들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으스스한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시에 대한 답을 들었을까 하는 허황된 기대를 품고 또다시 옥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대숲에 몸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왼산의 하나가 옥환의 집 뒷곁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황급히 몸을 숨기느라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분명 자신 말고 다른 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어떤 놈이 나 외에 또 부인의 평온을 훔치고 있단 말인가? 저 고고한 향기는 나만이 음미할 자격이 있거늘. 그래서 요즘 부인의 기운이 어딘지 모르게 옅어진 느낌이 들었던 것인가? 그는 다른 도둑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샘물이 다른 이들에 의해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의심은 주막의 술상에서도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이제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지요. 황거상,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시오. 혹시 밤에 찬바람이라도 너무 많이 쐬신 거 아니오? 박서방이야말로 시상이 잘 안 떠오르시는가? 영감을 주는 샘물이 말라가기라도 하는 모양이지? 그들은 어렴풋이 진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끔찍한 진실, 즉 자신이 수많은 도둑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차라리 진실을 외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늑대들의 촌극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진짜 독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 이방이었지요. 그는 다른 사내들처럼 온기나 평온 따위의 감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옥화라는 여우를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 이방은 관아의 서류 몇 장을 들고 대낮에 공식적으로 옥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밤이 아닌 낮의 방문. 그것은 더 큰 위험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뱀처럼 끈적한 눈으로 옥화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과부댁의 재산을 노리는 이들이 많다 하니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관아에서 직접 관리해 주려 하오.
내 성의를 무시하지는 않겠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옥화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녀의 집과 땅, 그리고 그녀 자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다시 찾아올 테니 내 성의에 대해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시오. 그날 밤, 옥화는 생전 처음 느끼는 진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그저 온기를 훔치러 오는 좀도둑들이었다면 조이방은 이 집의 모든 것을 부수고 빼앗으러 오는 진짜 강도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약속대로 조이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내들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놓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든 척 누워있는 옥화의 곁에 앉아 역한 술 냄새와 탐욕스러운 숨결을 그녀의 뺨에 내뿜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과부댁. 이 온기 노름, 이 평온한 연극. 이제 지겹지도 않소? 조이방의 차가운 손이 마침내 옥화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평온을 훔치려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폭력의 손길이었습니다. 옥화의 연극이 그녀가 위태롭게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순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과연 그녀는 어떤 마지막 수를 준비하게 될까요? 이 아슬아슬한 밤의 연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옥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잠든 척하는 연기는 교활한 독사, 조이방 앞에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의 평온을 훔치는 것을 넘어 그 근원 자체를 파괴하려던 그의 차가운 손이 옥화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던 바로 그 순간. 이 지독한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옥화의 늙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쿨럭, 콜록. 안방에서 터져나온 기침 소리는 위선으로 가득 찬 방 안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닌 고통받는 생명의 가감 없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에 조이방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흉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과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비열한 만큼이나 겁이 많은 사내였습니다. 이 추악한 현장을 들킨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위험이었지요. 젠장. 운 좋은 줄 아시오, 과부댁.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대의 그 고고한 평온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알고 있지. 그대의 집, 그대의 땅. 내일 당장 관아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거두어 드릴 것이야. 그때가 되면 그대가 먼저 나의 온기를 구걸하게 될 게다. 그는 마지막 협박을 뱉어내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거친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지는 소리, 살인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멎고 나서야 옥화는 참았던 숨을 후 하고 길게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잠든 척하는 방패 뒤에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래, 끝을 내자. 이 지긋지긋한 밤을, 이 추악한 연극을 내 손으로 직접 끝을 내야만 한다. 당신들이 시작한 이 노름, 그 끝은 내가 정하리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연약한 과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칼을 빼어든 장수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하얀 소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옥화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운 옷을 차려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옥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 얼굴에는 역계분을 바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 같았습니다.
그것은 결전의 날에 나서는 장수가 입는 가장 화려한 갑옷이었습니다. 옥화는 그 모습으로 곧장 마을에서 가장 입이 가볍고 소문이 빠른 최참봉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밤손님들이 가져다준 비단 중 가장 고운 것 한 피를 선물로 들고 갔지요. 어머나. 옥화댁 아니에요. 이게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런데 이 귀한 비단은 다 뭐예요? 옥화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게 아주 귀한 인연이 닿았습니다. 이웃 마을의 큰 상단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제게서 온기를 훔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온기를 나누어 저와 제 시부모님의 언마음을 녹여주시겠다 약조하셨습니다. 곧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저는 그분의 사람이 되어 이 마을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겨울개울의 얼음장 깨지는 소리처럼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밤마다 옥화의 온기를 훔쳐가던 사내들의 가슴에 질투와 배신감이라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나만의 비밀스러운 샘물이, 나만의 안식처가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니. 내가 바친 곡물들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결국 그 여인은 우리의 온기는 필요 없고 더 크고 따뜻한 온기를 찾아 떠나버리는구나. 그들의 상실감은 곧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막은 그야말로 분노의 용광로였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내 투박한 온기라도 나누어 주려 그 추운 밤에 장작을 날랐는데 내 진심을 짓밟아. 투박한 온기? 나는 내 영혼의 온기를 씨에 담아 바쳤거늘. 결국 그 고고한 정신도 돈 앞에서는 소용없었단 말인가. 웃기지들 마셔. 내가 그 집에 차가운 쌀독을 풍요의 온기로 채워준 것을 벌써 잊었소? 뭐라고? 자네도 그 온기를 쬐러 갔었단 말인가? 나는 그 집의 찬바람을 막아주었소. 서로의 고백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막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내들은 술이 확 깨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같은 도둑이, 같은 어릿광대가, 같은 어리석은 갈망을 품었던 자들이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비밀의 문을 열었다고 믿었건만 그 문은 사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회전문이었던 겁니다. 크윽 하는 신음과 함께 누군가 술상을 뒤엎었습니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들의 부끄러움은 거대한 분노가 되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교활한 계집.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따뜻한 온기를 품은 척하며 우리의 곡물들을 전부 훔쳐갔구나. 자신들의 추한 행동을 순수한 마음으로 포장하고 옥화를 계산적인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조 이방이 나서서 그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두의 말이 맞소. 저 계집은 우리 모두의 선한 마음을 기만한 죄인이다. 내가 앞장설 테니 모두 함께 가서 저 위선적인 계집의 가면을 벗겨냅시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성난 사내들은 횃불을 들고 옥화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땅을 울렸고 그들의 분노는 밤하늘을 태울 듯했습니다. 문 열어라, 이 위선자야. 내가 우리의 마음을 어찌했는지 실토렸다. 사내들이 옥화의 집살인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때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에서부터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옥화가 서 있었습니다. 화사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의 뒤로는 늙은 시부모가 겁에 질린 채 그녀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옥화는 마당을 가득 메운 성난 사내들과 그들의 횃불을 마치 먼 산을 보듯 차갑고 평온한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조 이방이 앞으로 나서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따뜻한 정을 품은 척하며 우리 모두의 선의를 훔친 죄를 이제는 알겠느냐. 그러자 옥화는 조 이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마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의를 훔쳤다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신 온기 덕분에 길고 추운 밤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쇠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 어르신. 저희 시린 마음을 아시고 산의 온기를 담은 장작을 밤새 날라주시어 제 방의 추위를 녹여주셨습니다. 그 따스함을 어찌 잊겠습니까?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박서방을 보았습니다. 박서방님. 저의 공허한 마음을 아시고 서방님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시와 벼루를 놓아주시어 저의 외로운 밤을 덮여주셨습니다. 박서방은 들고 있던 횃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옥화의 시선은 황거상에게로, 그리고 마당에 있는 모든 산의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도둑질을 모두 나눔과 선행으로 바꾸어 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화는 다시 조 이방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이방 어르신. 과부의 언마음을 나쁜 이들이 더 춥게 할까 염려하시어 친히 밤중에 찾아와 안위까지 물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증인입니다. 옥화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신 이 따뜻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이제 더 큰 온기를 가진 분에게가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령 벌받을 죄입니까? 여러분의 그 따뜻했던 마음이 정령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저를 관하로 끌고 가십시오. 정적. 뼛속까지 파고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화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위선을 완벽하게 꿰뚫는 비수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선행이었다고 인정하면 옥화를 벌할 수 없고 도둑질이었다고 실토하면 스스로 파렴치한 죄인이 되는 피할 수 없는 외통수였지요. 사내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부끄럽다는 듯 하나둘씩 땅에 떨어져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는 옥화와 그녀의 시부모,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조 이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함양마을에는 누구도 옥화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옥화는 소문대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사내들의 침묵이라는 가장 큰 담보를 바탕으로 누구도 무시 못할 당당한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그녀는 자신의 온기를 탐하는 이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더해줄 수 있는 진실한 인연을 만나 늙은 시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녀의 집에는 늘 진정한 온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낱 연약한 과부가 자신의 지혜만으로 수많은 이들의 비뚤어진 갈망을 잠재우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이 이야기는 함양 땅에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방어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찾아온 한 여인의 길고 길었던 밤의 기록.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